평양 최고 가수 현송월, 실종이 아닌 탈북입니다. 2025년 3월 프라하의 호텔에서 그녀와 딸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평양의 고위 간부 아파트는 텅 비었습니다. 현송월을 찾을 때까지 전국 봉쇄하라. 김정은의 문고리 권력, 공화국의 얼굴이라 불리던 여인. 그녀는 왜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모란봉악단 무대에서 김정은 바로 옆자리에 서던 그 여자. 평양 대동강변 특각 아파트, 전용 경호원, 원수님의 친필 서한까지 받던 최고 권력층. 하지만 그 영광 뒤에는 매일 밤 누군가 사라지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던 동료의 이름표가 아침에 사라지고 책상이 비워지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곳. 그게 북한 권력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어느 날 딸 송이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김주의 시종단 후보 명단에요. 16살 아이를 평생 감시 속에 가두는 그 자리에 말이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요. 프라하 출장, CCTV가 꺼지는 단 30분, 비상계단을 통한 탈출, 보위부 요원들의 추격, 국경을 넘는 새벽 2시의 총성, 그리고 빈 거리에서 마신 첫 자유의 공기. 북한은 지금도 저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북한 권력의 심장부에서 시작된 탈출 실화를 공개합니다. 이 믿기 힘든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5일 금수산 태양궁전 앞이었습니다. 붉은 융단이 깔린 그 자리에 김정은 원수님이 서 계셨고 그 바로 옆이 제 자리였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서기실장 현송월. 사람들은 절 문고리 권력이라 불렀죠. 원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사람. 그 가까움이 곧 힘이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가까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요. 아침마다 대동강변 특각 아파트 23층에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스운 일이죠. 공화국 최고 권력층이 전용 경호원이 딸린 부부장이 매일 아침 죽음을 걱정한다는 게요. 모란봉악단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던 그때는 적어도 단순했어요. 잘 부르면 박수를 받고 실수하면 혼나는 거였죠. 하지만 권력의 중심에 들어온 뒤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겨울 함께 일하던 당 간부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김 부장이라는 분이었어요. 전날까지 회의실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의 책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름표가 떼어졌고 서랍은 텅 비었고 벽에 걸린 사진도 사라졌어요. 김 부장 동무는 어디 계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비서가 차갑게 대답했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요. 이름도 경력도 가족도 모든 게 지워진 겁니다. 북한에서 권력 핵심부에 있다는 건 그런 거였어요. 언제든 한순간에 모든 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찻잔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뜨거운 차가 손등에 쏟아졌지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딸 송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피곤해서 그래. 16살 딸아이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너의 엄마가 매일 죽음을 두려워하며 산다고요. 우리가 사는 이 화려한 아파트가 사실은 아름다운 감옥이라고요. 밤이 되면 경호원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순찰하는 그 규칙적인 발소리가 가끔은 우리 집 문 앞에서 멈추곤 했죠. 그럴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인가. 하지만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수님은 저를 신뢰하셨습니다. 친필 서한도 주셨고 중요한 행사마다 제자리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뢰와 숙청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요. 모란봉악단 시절 함께 노래하던 동료들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똑똑히 봤으니까요. 어떤 이는 작은 실수로 사라졌고 어떤 이는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금지곡이 됐고 이름은 입에 올려서도 안 되는 금기어가 됐죠.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조심하자. 한마디, 한 표정도 실수하지 말자. 대동강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강물은 자유롭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해진 물길을 따라갈 뿐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였어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감시와 통제 속에 갇혀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금지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산다면 어떨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머릿속에서 지웠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으니까요.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결국 모든 걸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걸요. 그 후로 2달 동안 5명이 더 사라졌습니다. 당 선전선동부의 리 부부장, 문화성의 박 국장, 외무성 김 참사. 모두 제가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회의에서 마주치면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가끔 복도에서 짧은 농담을 나누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최동무였습니다. 모란봉악단 시절부터 알던 언니였어요. 제가 처음 평양에 왔을 때 손을 잡아주고 노래를 가르쳐주고 무대 공포를 극복하도록 도와줬던 사람이죠. 악단을 떠난 뒤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2024년 6월 어느 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동무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누구 말씀이십니까? 전화를 받은 사람의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최명희 동무요. 이 번호가 맞는데. 이 번호는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끊긴 전화. 떨리는 손으로 당 인사과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명희 동무 소식 아십니까? 그런 동무는 기록에 없습니다. 기록에 없다. 그 말이 의미하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고 살지도 않았고 노래하지도 않았던 사람으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모란봉악단 시절 단체 사진이 있었어요. 붉은 무대 의상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들. 최 언니는 맨 앞줄 중앙에 서 있었죠. 손가락으로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아직 살아있을까요? 얼굴을 세어보니 12명 중 5명이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딸송이가 옆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예요? 엄마 옛날 동료들이야. 지금도 만나세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 중 절반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당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어제까지 채워져 있던 자리가 오늘은 비어 있고 그 자리를 누군가 조용히 채웠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순간 다음 빈자리는 당신의 것이 될 테니까요. 회의실 긴 테이블 주위를 돌아보면 모두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끄덕이고 박수를 쳤죠.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아니길, 다음 주도 내가 아니길. 어느 날 저녁 대동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멀찌감치 따라오고 있었지만 잠시나마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강물이 어둠 속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강물은 어디로 가는 걸까? 바다로 가는 걸까? 자유롭게 흐르는 걸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강물도 자유롭지 않다는 걸요. 둑이 있고 수문이 있고 정해진 길만 흘러갈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최고 권력층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철조망 안에 갇혀 있는 거였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당 비서실에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오전 9시 원수님 집무실 소집. 중요 인사 발표 있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중요 인사 발표? 그게 승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숙청을 의미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거실에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조용했어요. 간간히 경비대 차량의 불빛만 지나갈 뿐이었죠.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끌려가고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나는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체제 안에서 영원히 안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 김정은 원수님 바로 옆자리에 있어도 문고리 권력이라 불려도 언제든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였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해가 지면 또 누군가의 이름이 지워질 거라는 걸요. 2024년 6월 23일 오전 9시 김정은 원수님 집무실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붉은 카펫, 금빛 액자 속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초상화, 그리고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계신 원수님. 동무들,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소. 원수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10명의 고위 간부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죠. 김주의 동무의 성장을 위해 시종단을 새로 구성하려 하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종단, 북한 최고 권력자 자녀를 보좌하는 자리. 겉으로는 명예롭지만 실제로는 평생 감시받으며 사는 금빛 감옥이었죠. 김정일 시대 시종단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자유롭지 못하고 직업도 선택할 수 없고 평생 충성과 감시 속에 살았죠. 현송월 동지,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예, 원수님. 동지의 따님 김송이 동무가 적임이라 생각하오. 나이도 주애와 비슷하고 당 간부 자녀로서 사상성도 투철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수님.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안 돼. 내 딸은 안 돼. 제발 이 아이만큼은 안 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준비시키시오. 주의 동무와 함께 유럽 순방에 동행하게 될 것이오. 알겠습니다, 원수님.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간신히 서 있었죠. 옆에서 다른 간부가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현 부부장 따님이 큰 영광을 얻었구려. 영광. 그들은 그걸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평생의 족쇄라는 걸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경호원이 백미러로 제 얼굴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그게 권력층의 규칙이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송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16살, 아직 어린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일찍 오셨네요? 응, 송아. 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요. 엄마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이요? 송이가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습니다. 너, 김주의 동무시종단에 선발됐어. 순간 송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저 정말요? 아이는 기뻐했습니다. 당연하죠. 16살 소녀가 뭘 알겠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그 자리가 평생을 어떻게 옭아맬지를요. 송아, 제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아. 왜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데요. 영광이 아니야. 그건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 도청 장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모든 고위 간부집은 감시받았습니다. 가족 대화조차 안전하지 않았죠. 송아, 엄마 말 잘 들어. 그 자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무슨 말씀이세요? 학교에서 다들 부러워할 거예요. 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었죠. 이 체제 안에서 태어나 충성 교육을 받으며 자란 아이에게 당의 선택이 곧 영광이라고 배워온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송이가 잠든 뒤 딸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이는 아마 침대에 누워 내일을 꿈꾸고 있었겠죠. 김주의 동무와 함께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문 앞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미안해, 송아. 엄마가 이런 세상에 너를 데려와서 미안해. 엄마가 권력을 탐해서 너까지 이 지옥에 묶이게 해서 미안해. 모란봉악단에서 노래하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니, 더 과거로 돌아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권력 같은 건 처음부터 가지지 말 걸 그랬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송이의 이름은 명단에 올라갔고 다음 주면 시종단 교육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딸은 더 이상 내 딸이 아니게 되는 거죠. 김주애의 시종으로, 체제의 부품으로 평생 감시받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겁니다. 새벽 2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강물은 흐르고 있었죠. 그 강물이 바다로 가듯이 저도 어딘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탈출. 처음엔 미친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탈출이라니. 하지만 딸의 잠든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저 아이를 살리려면, 저 아이에게 진짜 인생을 주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구하겠다고. 설령 그것이 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 해도요. 결심은 했지만 실행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모든 동선은 보고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출근 경로, 점심 식사 메뉴, 만나는 사람,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도요. 경호원 2명이 24시간 교대로 붙어 있었고 지방 곳곳에는 도청 장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프라하 문화교류 행사. 저는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 예정이었고 송이도 청년 대표로 포함돼 있었죠. 해외. 그것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준비는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2024년 10월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대동강 외곽 언덕에 있는 작은 묘지였어요. 아버지는 10년 전에,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죠. 당 간부 가족 묘역이라 관리는 잘 되어 있었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딸은 이제 조국을 떠나려 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죠. 송이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 아이만큼은 이 지옥에서 구해내야 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 묘 앞에서만큼은 울어도 됐어요. 여기엔 도청 장치가 없었으니까요.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산소도 이 땅도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불효녀 용서하세요. 한참을 울다가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뒤돌아봤어요. 묘비에 새겨진 부모님 이름. 현철수, 김순희.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그 이름들. 안녕히 계세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2024년 11월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최대좌. 제 전담 경호원이었어요. 40대 중반의 과묵한 군인이었죠. 5년 동안 저를 경호하면서 단 한 번도 불필요한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도 피로가 있다는 걸요. 이 체제에 대한 회의가 있다는 걸요. 최대좌. 예, 부부장 동지. 조용히 할 말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이야기합시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대동강변 외곽도로를 천천히 달렸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대좌,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가 놀라며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 차 안에는 우리 둘뿐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동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최대좌, 우리 떠납시다.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부부장 동지, 지금 무슨 프라하에서 떠나는 겁니다. 당신, 저, 그리고 송이. 미쳤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당신이 도와준다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당신 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양의학대학에 다니던 따님이 사상 문제로 강제 퇴학당했다고요.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단지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알아요. 이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인생을 빼앗기는 곳이죠. 하지만 탈출은 이번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송이가 시종단에 들어가면 평생 갇히게 됩니다. 당신 딸처럼요. 최 대자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밤 만났습니다. 대동강변 외곽, 사람이 없는 곳에서 차 안에서 계획을 세웠죠. 프라하 호텔 구조도를 외웠습니다. CCTV 위치, 경비 교대 시간, 비상구 위치. 최 대자가 어떻게 구했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CCTV가 꺼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비 시간으로 30분. 30분. 충분합니까? 충분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까요. 브로커 연락처도 구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 지원 조직. 믿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2025년 2월 마지막 당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말씀하셨죠. 동무들, 프라하 문화교리는 공화국의 얼굴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요.
실수 없이 진행하시오. 예, 원수님. 저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원수님, 이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대답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송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프라하 가는 거 이제 한 달 남았죠? 응. 너무 기대돼요. 처음 가는 유럽이잖아요. 딸은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송이가 잠든 뒤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어요. 의심받을 테니까요. 부모님 사진 한 장, 모란봉악단 시절 단체 사진 한 장, 그리고 송이 어릴 적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 대동강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안녕, 평양. 안녕, 내 조국.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 눈물일 테니까요. 프라하에 가면 울 시간이 없을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달려야 할 테니까요. 2025년 3월 6일 프라하. 체코의 봄 공기는 평양과 달랐습니다. 자유의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이 D-데이였으니까요. 대표단 숙소는 구시가지의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보이부 요원 5명이 각 층마다 배치되었고 복도마다 CCTV가 돌아가고 있었죠. 밤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CCTV 정비 시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오후 6시 공식 만찬이 끝났습니다. 체코 문화부 장관과의 건배, 악수, 사진 촬영. 모든 게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제 손은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송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일찍 주무세요. 내일 일정도 빡빡하잖아요. 내일. 우리에게 내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밤 10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송이는 옆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호텔 가운이 아니라 청바지와 검은 점퍼, 눈에 띄지 않는 옷이었죠. 10시 30분 최 대자가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부부장 동지 준비됐습니까? 예. 송이 동무는 깨워야죠.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송이는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송아, 조용히 해.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왜요? 무슨 일인데? 제가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나가는 거야.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송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탈북이야. 우리 지금 탈북하는 거야. 미쳤어요? 그럼 우린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북한으로 돌아가면 너는 평생 갇혀 살게 돼. 엄마는 그게 더 싫어.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당장 옷 갈아입어. 조용히. 10시 50분 복도로 나왔습니다. 최 대자가 앞서 걸었고 저와 송이가 그 뒤를 따랐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이부 요원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비상계단으로. 비상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죠. 우리는 숨을 죽이고 내려갔습니다. 3층을 지날 때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누구 없소? 보이부 요원이었습니다. 빨리. 최 대자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송이가 비틀거렸지만 제가 팔을 잡아 일으켰죠. 1층 비상구.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거기서 위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계단을 뛰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뛰세요. 최 대저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뒷골목으로 달렸어요. 프라하의 좁은 골목길, 가로등 불빛, 멀리서 들리는 음악 소리. 저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보낸 차였어요. 타세요. 빨리. 문을 열고 뛰어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뒤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탕! 차창이 깨졌습니다. 엎드려. 최 대저가 소리쳤어요. 저는 송이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딸이 떨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차가 프라하 시내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좁은 길을 비집고 들어가며 오래된 다리를 건넜죠. 뒤에서 추격 차량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못 따라옵니다. 국경까지 2시간입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중국계로 보이는 40대 남자였어요. 정말 가능합니까? 제 일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실패한 적 없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프라하가 뒤로 멀어지고 어둠 속으로 달려갔죠. 송이는 제 품에 안겨 울고 있었고 최 대자는 창밖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체코 오스트리아 국경.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북한 측이 국경에 연락했을 수 있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검문소가 보였어요. 불빛이 환했고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권 준비하세요. 브로커가 가짜 여권을 건넸습니다. 한국 여권이었어요. 처음 보는 이름, 처음 보는 사진. 하지만 얼굴은 제 얼굴이었죠. 어떻게 이걸? 묻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검문소에 섰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어요. 여권 보여주세요. 브로커가 여권 3장을 건넸습니다. 경찰이 천천히 넘겨보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여행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프라하에서 왔습니까? 예. 경찰이 무언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이 무전기로 향했어요. 그 순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전기를 잡지 않았어요. 여권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0m, 20m, 50m, 그리고 마침내 표지판 하나를 지났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는 오스트리아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송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울었어요. 엄마, 우리 살았어요. 우리 살았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최 대자도 고개를 숙이고 울었죠. 차 안에서 3사람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자유. 그 단어의 의미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빈의 새벽 3시, 차는 시내 외곽의 허름한 모텔 주차장에 섰습니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양의 그 조용하고 통제된 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이틀 숨어 계세요. 제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겠습니다. 브로커가 방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독일 민헨. 거기 안전 가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한국 대사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한국.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북한에서 평생 남조선이라 불렀던 곳. 적으로 배웠던 곳. 하지만 이제는 그곳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2개, 낡은 옷장 하나, 창문엔 얇은 커튼. 하지만 이곳이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최소한 여기선 누가 우릴 끌고 가지 않을 테니까요.
송이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이러는 게 맞아요? 송아, 아빠는요? 할머니는요? 친구들은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아이에겐 북한이 지옥이 아니라 고향이었다는 걸요. 친구들이 있고 학교가 있고 익숙한 일상이 있던 곳이었죠. 미안해, 송아. 엄마가 너한테 선택권을 주지 못해서 이제 다시는 못 돌아가는 거죠? 그래. 송이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16살 아이에게서 모든 걸 빼앗은 건 저였으니까요. 첫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차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발소리만 들려도 문 쪽을 쳐다봤죠. 혹시 보이부 요원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건 아닐까? 혹시 북한 공작원들이 우릴 찾아낸 건 아닐까? 최 대자는 의자에 앉아 밤새 문을 지켰습니다. 부부장 동지, 주무세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당신도 피곤할 텐데. 괜찮습니다. 군인은 이런 거 익숙합니다. 새벽 5시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커튼을 조금 열고 밖을 봤어요. 빈의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카페에선 불이 켜지고 아침 신문을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지나갔죠. 자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고 누가 통제하지 않는 평범한 아침. 평양에선 절대 볼 수 없던 풍경이었어요. 송이가 옆으로 와서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여요. 그래, 왜 그럴까요? 위대한 수령님도 없고 원수님도 안 계시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딸도 변하고 있다는 걸요.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이틀 뒤 브로커가 돌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북한 공작원들이 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과 기차역을 뒤지고 있어요. 그럼 우린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차 준비했습니다. 짐을 챙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모텔을 빠져나왔죠. 브로커의 차를 타고 빈을 벗어났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계획을 바꿨습니다. 미네는 위험합니다. 바로 네덜란드로 갑니다. 유럽을 가로지르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네덜란드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작은 마을을 지나고 국경을 넘었죠.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주유소에서 샌드위치를 사 먹었습니다. 송이는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엄마, 여기 사람들은 왜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북한에선 외국 사람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응, 북한은 문이 닫혀 있었으니까. 딸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자유로운 옷차림, 웃으며 걷는 연인들, 길거리 음악가들. 북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던 풍경들이었죠. 이틀 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한국 대사관과 연락하겠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당신을 믿어도 됩니까? 이미 여기까지 왔잖습니까? 저를 못 믿으시면 누굴 믿으시겠습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흘 뒤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어요. 한국 정부가 우릴 받아줄까? 아니면 문제가 생길까? 송이에게 물었습니다. 송아, 후회하니? 딸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공기는 평양보다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숨쉬기가 편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송아. 그리고 고마워. 엄마를 믿고 따라와줘서. 엄마,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꼭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정말 안전할 수 있을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돌아갈 곳은 없다는 것. 이제 우리 앞엔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암스테르담 한국대사관. 회색 건물 앞에 섰습니다. 문 위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적국의 상징이라고 배웠던 그 깃발. 하지만 지금은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들어갑시다. 최 대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부부장 동지, 괜찮으십니까? 이 문을 들어가면 난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이미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미 북한에선 제 사진이 전국에 뿌려졌을 겁니다. 인민의 배신자 현송월 탈북 범죄자 온갖 명목으로요. 문을 밀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긴장, 그리고 곧바로 전화를 들었죠. 참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5분 후 작은 면담실로 안내됐습니다. 4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외교관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사관 참사 김성훈입니다. 신원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성함이 현송월입니다. 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송월,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는 급히 나갔고 10분 후 3명의 직원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오래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신분증이나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 찍은 거였죠. 이것만으로는 당 중앙위원회 회의록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회의에서 제가 그날 회의 내용을 정확히 말하자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기밀 정보였으니까요. 본국에 긴급 보고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송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받아주는 거 맞죠? 그럴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북한 최고 위급 탈북자. 이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연락 왔습니다. 특별 전세기를 보낼 예정입니다.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대한민국은 귀하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송이도 울었고 최 대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거였어요. 이틀 후 암스테르담 공항. 일반 여객기가 아니라 정부 전세기였습니다. 국정원 요원 4명이 동행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어요. 13시간의 비행.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겠죠. 제가 떠나온 곳,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송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시종단에 안 가도 되잖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이 모든 게 딸을 구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2025년 3월 18일 새벽 5시 인천국제공항.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던 만큼의 불빛이었어요. 수천 개,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다 한국이에요? 송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저게 자유야. 트랩을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첫 발을 디뎠어요. 흙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같은 한반도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환영합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보호 절차가 시작됩니다. 긴장 푸셔도 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평생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살았으니까요.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본 한국은 충격이었어요. 환한 거리, 달리는 자동차들, 밤늦게까지 불 켜진 건물들. 북한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풍경이었죠. 저기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송이가 물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본 거였어요. 밤에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밤에요? 통행증도 없이요? 응, 여긴 그런 거 없어. 딸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하나원 교육도 받으셔야 하고요. 하나원이 뭡니까?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입니다.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곳이죠. 그날 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졌어요. 물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뜨거운 물.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현송월은 사라지고 탈북자 현송월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거울 속 제 눈에는 처음으로 평화가 있었으니까요. 밤에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였습니다. 누군가를 감시하지 않는 불빛, 누군가를 통제하지 않는 불빛. 송이가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자유예요? 응, 정말 자유야. 그럼, 이제 뭐하고 살아요? 그 질문에 웃음이 나왔어요. 평생 정해진 대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야 했으니까요. 뭘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랑 함께 있고 싶어요. 딸을 안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걸 걸었구나 싶었어요. 창밖 별이 많았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많았어요. 아니, 어쩌면 평양도 별이 저렇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만 제가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던 거겠죠. 이제는 볼 수 있었습니다. 별을, 하늘을, 자유를. 2025년 9월 의정부의 작은 아파트. 평양 특각 아파트보다 100배는 작았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작은 주방. 하지만 이곳엔 도청 장치가 없었고 경호원이 문 앞을 지키지 않았으며 밤에 누가 끌고 갈 걱정이 없었어요.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처음 받은 정착금으로 이 집을 얻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조사도 끝났고 이제는 그냥 평범한 탈북자 현송월로 살 수 있게 됐죠. 송이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심리학 공부하고 싶어요. 심리학? 북한에서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고요. 딸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시종단에 들어갈 뻔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꿈을 찾고 있었어요. 최 대자는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부장 동지, 안희현 선생님, 제가 오늘 배달한 게 80개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웃었어요. 북한에서 대자였던 사람이 한국에서 택배 기사로 일하는 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의 얼굴엔 평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슈퍼마켓에서 일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에서 슈퍼 계산원으로. 처음엔 어색했어요. 물건 바코드 찍는 법, 카드 계산하는 법, 손님에게 인사하는 법.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북한에선 제가 인사받는 사람이었는데 여긴 제가 인사하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말씨가 참 특이하네. 어디서 왔어? 북한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겠네. 우리나라 와서 잘 살아야 해. 그 할머니는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당 부부장이었다는 것도, 김정은 옆에 섰던 사람이라는 것도 그냥 탈북자 아줌마 하나로 봤죠. 그게 좋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싶었어요. 퇴근 후 집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3,500원입니다. 3,500원.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기선 돈만 있으면 누구나 커피를 살 수 있었으니까요. 신분도 성분도 필요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노부부, 연인들. 모두 자유롭게 웃고 걷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세상이구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평양에서 본 하늘과 같은 하늘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송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대학교 설명회 갔다 왔어요. 어땠어? 너무 좋았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선 자유롭게 생각하고 질문해도 된대요. 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북한에선 질문하는 게 위험이었는데 여기선 질문이 권장되는 거였죠. 송아, 행복해? 모르겠어요. 아직도 가끔 친구들 생각나고 평양 생각나요. 하지만 여기가 더 편해요. 밤에 무서운 꿈 안 꾸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송이는 자주 악몽을 꿨습니다. 누군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꿈, 끌려가는 꿈. 하지만 한국에 온 뒤로 그런 꿈을 꾸지 않는다고 했어요. 2025년 12월 크리스마스.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가득했고 캐럴이 흘렀으며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송이와 함께 명동에 갔습니다. 그곳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거대했어요. 북한에선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엄마, 소원 빌어요. 소원? 응. 크리스마스엔 소원 비는 거래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언젠가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제가 알던 동료들도 친구들도 모든 사람들이 이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눈을 떴습니다. 송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야. 소원은 말하면 안 이뤄진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렸습니다. 평양에서도 눈이 내렸지만 한국의 눈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더 자유로운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행복한 밤이었죠. 그때 문득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모란봉악단 시절 불렀던 노래. 하지만 이제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었어요. 그 노래들은 체제 선전용이었으니까요. 대신 다른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배운 노래였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날아보았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였어요. 하지만 이 노래는 달랐습니다. 이건 진짜 제 노래였으니까요. 송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노래 불러요? 응. 갑자기 부르고 싶어서. 목소리 좋으시다. 예전에 가수였잖아요. 그랬지. 아주 오래전에. 다시 불러요. 여기선 뭘 불러도 되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여기선 제가 원하는 걸 부를 수 있었습니다. 누가 검열하지 않고 누가 금지하지 않았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송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그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어요. 이건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평양에서 본 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별의 개수는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이제야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거겠죠. 어머니, 아버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딸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손녀도 자유롭고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그 바람 속에서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송월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무대를 잃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잃었죠. 하지만 삶을 찾았습니다. 진짜 삶을, 자유를, 평화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부를 마지막 노래입니다. 권력의 노래가 아니라 자유의 노래, 체제의 노래가 아니라 인간의 노래. 이제 저는 다시 노래합니다. 자유의 별 아래서요.